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4살 민석과 31살 소희는 결혼한 지 2년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던 시기였어요. 민석은 건축설계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도면과 씨름했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마다 야근이 늘어났지만 아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해도 집에 돌아가면 소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거든요. 소희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민석의 안정된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처음엔 신혼의 달콤함으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죠. 오히려 민석은 소희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에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소희 역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민석의 월급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고 소희는 자신의 수입은 온전히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업무 스트레스를 자주 언급하며 집에 오면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민석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이했고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침대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민석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인스턴트로 때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예전만큼 화기애애하지 않았고 대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민석은 처음엔 신혼 시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이 일상으로 정착되면서 생기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소희의 변화는 단순한 권태기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났고 민석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는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소희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겨버렸어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말했지만 민석이 보기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스마트폰을 볼 때와 민석과 대화할 때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어느 목요일 저녁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보통 8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데 그날은 6시 반쯤 도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빨리 화면을 끄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석을 맞이했죠. 민석은 소희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희가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운동을 해볼 생각이라고 하면서 몸도 만들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죠. 실제로 소희는 결혼 후 살이 조금 쪘고 운동을 통해 건강해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민석은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소희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간단히 씻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러닝 모임에 나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차 빈도가 늘어나더니 거의 매일 운동을 간다고 하기 시작했죠. 민석은 소희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 체중이 늘어난 것을 고민하던 소희였기에 운동으로 몸매 관리를 한다는 것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희의 운동복 차림새를 보면서 민석은 조금씩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보통 운동을 할 때는 편안하고 기능성이 좋은 옷을 입는 게 일반적인데 소희가 입고 나가는 운동복은 너무 화려하고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요가 레깅스는 몸의 라인을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타이트했고 크롭티 역시 배꼽이 살짝 보일 정도로 짧았어요. 운동화도 기능성보다는 패션성에 중점을 둔 것 같아 보였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운동을 하러 간다면서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희는 운동을 가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화장을 고쳤어요.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라 피부 톤을 맞추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립스틱까지 바른 후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죠. 민석이 운동하는데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자 소희는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서로 꾸미고 나와서 동기부여도 되고 운동 후에 함께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소희는 이 모임이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하는 여성들만의 러닝 모임이라고 말했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했죠. 민석은 소희가 회사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주면서 꾸준히 운동하라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귀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녁 8시쯤 운동을 가서 10시 정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소희의 설명으로는 운동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세 간다는 것이었죠. 여자들끼리 모이면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집에 돌아왔을 때의 소희 모습이었어요. 운동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땀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한 향수 냄새가 온몸에서 풍겼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로비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은은하고 세련된 향이었죠. 민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소희는 운동 후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 향수도 바꿔 뿌려보고 그런다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소희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무심코 핸드폰을 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뭔가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자주 확인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올 때마다 번개처럼 빠르게 확인하고는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민석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넘어가는 행동도 더욱 빈번해졌어요.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는 일도 늘어났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문 앞에 두고 들어갔죠. 운동 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구체적이지 않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료와 함께 갔는지, 어디서 뛰었는지, 오늘은 몇 킬로미터나 뛰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재미있었다, 좋았다는 식의 추상적인 대답만 했어요. 민석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피곤하다면서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운동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러닝 크루라면서 나이대도 다양하고 남녀가 섞여 있다고 했죠. 민석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의심 수준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죠. 소희가 정말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즐거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의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소희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 아내를 응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어요. 특히 소희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집에서도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녔고, 민석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희가 핸드폰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충전기에 꽂아두고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서 물소리 사이로도 알림음이 들리면 금방 나와서 확인했어요. 심지어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두고 자면서 새벽에 진동이 울리면 몰래 확인하는 모습을 민석이 목격하기도 했죠. 소희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상시에는 무표정하거나 시큰둥한 얼굴이었는데, 핸드폰을 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때로는 혼자 킥킥거리며 웃기도 하고,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으로 열심히 답장을 타이핑하기도 했습니다. 민석이 뭘 보고 웃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면서 대충 넘어갔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소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거의 올리지 않았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부터는 거의 매일 운동 관련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포즈를 취한 셀카나 러닝 코스 풍경 사진들이 줄을 이뤘죠. 문제는 이런 사진들의 배경에 자꾸 같은 남자가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공원이나 한강변에서 운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배경에 찍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소희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같은 남자가 너무 자주 등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소희와 나란히 뛰고 있는 모습이 찍혔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죠. 민석이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소희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러닝 크루의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운동 자세도 알려주고 페이스 조절도 도와준다고 설명했어요. 나이는 33 정도이고 원래 마라톤 선수 출신이라서 아마추어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이름은 준호라고 하면서 정말 친절하고 운동을 잘 가르쳐 준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보기에는 단순한 코치와 수강생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게 보였고, 표정도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희가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소가 평소 민석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이는 순간들이 곳곳에 포착되어 있었죠. 소희의 운동 일정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요일에만 나갔는데, 이제는 갑자기 추가 운동이 생겼다면서 예정에 없던 날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특별 훈련이 있다며 몇 시간씩
집을 비웠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녁에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도. 나중에 보니 운동복을 입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운동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의 소희 모습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석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늘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봐도 집중하지 못했고, 민석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핸드폰에서 알림이 오면 즉시 반응했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인생은 핸드폰 속에 있고, 집에서의 시간은 그냥 때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석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희를 추궁할 수는 없었죠.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심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져 갔어요. 민석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직접 소희를 미행할 수 없었던 민석은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던 중 경력이 오래되고 후기가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탐정 사무소였는데 불륜 조사 전문이라고 했죠. 민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과 첫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탐정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수많은 불륜 사건을 다뤄본 듯 민석의 상황을 듣더니 곧바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희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고 운동을 간다고 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미행하겠다고 했죠.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정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그 일주일이 마치 1년같이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소희와 일상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죠.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반대로 소희가 정말로 운동만 하고 있다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았던 것을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서 조사 결과를 들어보라는 것이었어요. 민석은 그날 오후 일찍 회사를 나와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탐정과 마주 앉으니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보통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탐정은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운동을 간다고 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닝 모임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준호라는 남자와 둘이서만 만나고 있었죠. 그들은 한강공원 근처에서 만나서 잠깐 가벼운 조깅을 하는 척하다가 곧바로 다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민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소희와 준호가 한강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연인 그 자체였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때로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었고 준호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행적이었어요. 한강에서의 산책이 끝나면 두 사람은 근처 상권으로 이동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맥주집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소희는 집에서 민석에게 보여준 적 없는 밝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준호 역시 소희를 아주 아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식사 후에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술에 취한 듯 서로 몸을 기대며 모텔가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소희와 준호가 모텔 입구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나올 때의 두 사람은 옷차림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탐정은 이런 패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도 알려주었어요. 소희가 운동을 간다고 하는 날마다 거의 동일한 코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서 산책하고 식사한 후 모텔로 가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데이트 코스였던 것이죠. 심지어 항상 같은 모텔을 이용하고 있어서 단골이 된 상태였다고 했어요. 모텔 사장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자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의 설명을 들으면서 민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소희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소희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조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석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적으로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배신을 저지른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들을 받아든 민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석은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태어난 모습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민석은 탐정이 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자 소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맥주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사진들을 보며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사진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민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첫 번째 반응은 부인이었습니다. 사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도로 찍힌 것이라면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준호는 정말로 러닝 코치일 뿐이고 개인적인 운동 지도를 받기 위해 따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것도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런 변명들은 너무나 궁색했고 민석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어요. 민석이 동영상까지 보여주자 소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준호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과 2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소희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실수였다고 빌었습니다. 마음이 일시적으로 흔들렸을 뿐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였던 사람이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몇 달간 지속되어 온 계획적인 불륜이었다는 사실이 민석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민석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희는 그동안 바람 피울 궁리만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배신을 저지른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석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감정이 일시적으로 휘말렸을 뿐이라는 소희의 변명도 민석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소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거나 아이까지 낳았다면 더 큰 불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민석은 그날부터 이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석은 소희와의 대화 이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가정법원 근처에서 이혼 전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해 본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민석은 탐정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석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어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고 지속적인 만남이 확인되어 유책 배우자가 소희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죠. 이런 경우 재산 분할에서도 민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변호사는 소희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불륜, 상대방인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가 소희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탐정 조사 결과를 보면 준호도 소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석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소희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부터 시작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배우자의 불륜을 명시했고 탐정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어요. 소희가 운동을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준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한 결과 33세 미혼남으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소희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지만 둘의 대화 내용과 만남의 패턴을 보면 소희의 결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특히 소희가 남편 몰래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휴대폰 메시지에서 발견되었죠. 소송이 시작되자 준호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단순한 연애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법적 문제로 번지면서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승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어요. 더욱이 준호의 부모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는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싶다며 민석에게 직접 만나달라고 요청했어요. 60대 중반의 부모님들은 아들 때문에 다른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아들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들은 민석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준호 부모의 사과가 진심으로 보였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준호가 소희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그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석이 제출한 증거들이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했어요. 소희의 불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책 배우자인 소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석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민석은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책하기도 했고 소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석의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일이었어요. 건축 설계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몰두하면서 점차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죠.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도 민석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민석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민석의 편에서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었죠. 그들은 민석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민석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민석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를 새로운 사람과 소개시켜 주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0 중반의 능력 있는 남성인 민석에게는 재혼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소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후 소희는 SNS 계정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친구들과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준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상간소송이 진행되면서 준호는 소희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에게 소희는 단순한 일탈의 대상이었을 뿐, 진정한 애정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법적 문제가 생기자 즉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이제야 민석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민석의 진심을 그때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수입과 따뜻한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민석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고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소희를 괴롭혔습니다.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민석과 함께 살 때는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결국 소희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 생활권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과거의 상처와 후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했죠. 민석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